안녕하세요. 경비조사 전문강사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7번째 동영상 강좌입니다. 요거 마치면 이제 형사법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다 마치고 나면 제가 계산해봐서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사법을 2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걸렸습니다.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끝냈기 때문에 비교적 원하는 목표에서 가깝게 끝냈다 생각합니다. 형사법을 한 3시간에 끝낸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순경시험 과정에서 형사법 이걸 한 건 끝내는데 하루에 4시간씩 해서 3개월 합니다. 3개월 동안 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빨리 끝낸 거죠. 정말 핵심만 찍어서 한 겁니다. 우리 경비조사 시험에서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의 중요 법칙과 용어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 중요 법칙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내기가 가장 용이하고 또 여러분이 또 이해를 잘 안 해놓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한번 알아보겠다. 형사법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공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는 법칙입니다. 글자 그대로죠. 줄여서 이걸 위수법칙이라고 해요. 위수법칙. 위수법칙. 예를 들면은 진술 거부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문다병대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 절도죄를 했습니까? 왜 물건을 훔쳤습니까? 훔친 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문다병대로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고. 이게 조서입니다. 신문의 결과를 기록한 조서죠. 그런데 신문을 할 때는 반드시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고지 안 한 것은 위법한 절차에 수입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그러면 진술의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좀 최근에 뉴스에 보면 김웅 국회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하는데 공수처에서 영장을 김웅 의원에 제시하지 않고 보좌관에게 제시했다.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얘기 안 해놓고 당사자한테 얘기했다고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이런 것들이 위법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 걸려서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기록한 압수수색 조서랄까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적법하다 그러고 국민의힘 측이나 김웅 의원 측에서는 불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의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압수영장이 기재된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압수할 장소, 물건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압수 사실은 불법입니다. 판사가 압수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 어떤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한다. 압수할 수 있는 건 딱 적시해놨어요. 그걸 벗어나서 압수하게 되면 불법 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웅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압수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위수법칙에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수의 과실 이론은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에 의해서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이요. 1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은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고 위수 배제 법칙을 위반해서 수입된 2차 증거가 있다면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이론. 이게 독수의 과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독수는 독이 있는 나무란 뜻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 열매가 과실이 달리면 역시 독이 있겠죠. 그러니까 독수는 예를 들면 1차 증거라면 그 과실은 2차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걸 독수의 과실 이론 또는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불러요. 독이 있는 나무에서 독이 있는 과일이 열린다. 여기에 1차 증거면 여기에 2차 증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해서 사체를 발견했어요.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체를 못 찾았습니다. 사체는 살인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체를 찾기 위해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가지고 그 자백에 근거해서 사체를 찾아냈다면 이 사체는 2차 증거인데, 그렇다면 이 사체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독소의 과실이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자백 배제 법칙입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이나 쏘이는 거죠.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법칙.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백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백했다고 볼 수 없는 어떤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의 방법이 있었다면 이거는 임의성이 부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거죠. 판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검사 2명이 피의자에 대해서 32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고문경찰관 이건환 경감이 있었죠. 이건환 경감이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았다면 그 자백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그 자백은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의심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 법칙. 이게 자백 배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죠. 고문 근절, 고문에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상에도 규정되어 있죠. 다음은 자백의 보강 법칙입니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자백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 자백 외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건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못한다는 거죠. 이 자백에는 반드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칙.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법칙이 자백의 보강 법칙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다만 이 자백의 보강 법칙은 예를 들면 직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직결심판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법칙입니다. 이 전문법칙은 글자 그대로 들을 문자 전할 전자죠. 들은 것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들은 것을 전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들은 것을 전하는 거, 그걸 전문증거라고 불러요. 내가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전한다면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을 듣고 내가 전한다면, 예를 들면 A가 B의 말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그는 전문 진술이라고 부르고, A가 목격한 것을 B라는 사람이 그걸 기록을 했다면 그건 전문 서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문 서류와 전문 진술을 합쳐서 전문 증거라고 불러요. 이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전문 법칙을 hear, say, rule이라고 불러요. 자, hear는 듣는다는 거죠. say는 말한다는 거예요.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say, 말을 다시 한다, 전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남의 말을 들으면 타인에게 전할 때 똑같이 전합니까? 아니죠. 자기 생각을 보태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축소해 전하기도 하고, 왜곡해서 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의 진술을 전하게 되면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실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살인사건 현장, 강도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한 사람이 법정에 가서 직접 판사 앞에서 진술한다면 그것은 신빙성이 높죠. 그런 것을 원본 증거라고 불러요. 원본 증거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한 사람이 진술을 들은 사람이 다시 전하거나 그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신빙성이 떨어지죠. 왜? hearsay이기 때문에. 왜곡도 루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 증거가 항상 증거능력이 없다면 굉장히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우리 형사법 311조부터 316조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관이 작성한 조서, 법관이 작성한 조서도 그것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했다든가 제3자의 진술을 기재했다면 사실 이 전문 서류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작성한 조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법관이 작성한 조서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수사상 증인신문 결과를 작성한 조서 또는 수사상 증거 보전 절차에 작성한 조서는 판사가 작성하죠. 그 조서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법관 작성 조서는 3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것도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기 때문에 전문 서류입니다. 피의자가 법정에 가서 직접 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전문 증거예요. 그렇지만 검사나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무조건 부정한다면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승인하거나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11조부터 316조를 전문법칙의 예외라고 불러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법칙은 전문증거의 증거 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법칙이다. 단 매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법칙. 이게 전문법칙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정은 법률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증거평가에서 법관에게 자유를 또는 자유를 인정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증거의 증명력을 법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맞지. 증거의 증거 능력을 법정하지 아니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데 있지만 증거 능력과 증명 능력은 매우 다른 개념이에요. 구별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그래서 증거 능력은 있다 없다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력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개념을 좀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증거 능력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쓰이기 위해서 갖춰야 될 법적인 자격입니다.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쓰기 위한 자격.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는 민사가 없는 자백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위법하게 수입한 증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독수 독가의 법칙에 의해서 수입한 증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전문 증거 이런 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 신문의 기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누가 전문 진술을 누가 들은 진술을 법정에서 얘기할 때 법관이나 검사나 피고인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물어볼 수 있는 그게 기회가 반대 신문의 기회입니다.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이러한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고 공판 등의 증거로 제출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증거재판주의요. 이 증거 앞에는 증거 능력이 있는 그 말이 여러분 생략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정리하면 증거 능력은 증소소용법에 있다 없다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아닌 증거는 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게 형사소송법의 규정인데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법관이 자유로이 그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어요. 그럼 형법에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누굴 형사처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히 증거는 있는 증거에서 어떤 범죄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소법과 민사소송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증명력은 증거의 실질적 가치, 증거의 어떤 증명력은 증거의 어떤 신빙성, 신뢰성을 말합니다. 증거가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증명력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하면은 사실인정 자료를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 없는 자백이 있다고 칩시다. 미성 없는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백이 사실은 굉장히 진실하거나 진실에 가까워요. 판사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있죠. 증거의 실적 가치니까 이 미성이 없으니까 증거 능력은 없지만 이 자백이 굉장히 진실에 가깝다고 판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명력은 있지만 증거 능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유죄 증거를 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는 여러분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서하지 않은 선서할 의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16세 미만자는 선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살인사건을 두고 증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A는 15세고 B는 20세입니다. 자, 그럼 15세가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내용하고 20세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하고 서로 모순된다. 다르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할 것인가? 이 여부는 선서한 증인이 반드시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증거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5세짜리의 증인의 증언을 믿고 그 말이 신빙성이 높다면 그 말을 믿고 유죄 판결할 수도 있고 무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증명력이에요. 그게 증거의 실적 가치입니다. 증거의 신빙성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생각했을 때 저 친구 말은 말이야. 저 친구 말은 나이는 많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증명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저 친구는 나이가 어리지만 굉장히 진실해 보여. 굉장히 믿을 만해. 그러면 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죠.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증거의 증명의 판단은 법관에게 전적으로 위임이 뒀다는 거죠. 이게 증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증거는 어쩌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증명력은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유심증주의라는 거죠. 증명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증거의 증명의 판단이죠. 그래서 자유심증주의는 법정 증거주의에 대비되는 길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로 판단하지 못하고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 마치 증거 능력처럼 정해놓은 거. 그게 법정 증거주의.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2에 28번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사실 인정은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칙은 뭐냐? 전문법칙,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수법칙. 전문법칙이죠.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면 이거는 제가 아까 원본 증거라고 했습니다. 원본 증거.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보고한다. 법원에 보고한다. 경험자가 A인데 A가 법원에 가지 않고 A가 B에게 전한 말을 듣고 B가 법정에 가서 진술한다. 이 전문 증거죠. 그건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법칙이 되겠습니다. (21에 25번)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 취소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가능하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증거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죄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제가 PC에서 작업해서 노트북으로 옮겨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글자가 PC에서는 안 깨졌는데 이렇게 한 줄로 탁 깨졌는데 노트북 옮기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다음 칸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좀 안 좋은데
제가 작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고소고발 이 문제는 이 파트, 용어 파트가 아니지만 고소고발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한번 기출문제를 찾다가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만 동일한 사건으로 재고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고소 안 됩니다. 틀렸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죠?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자,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는 소송 행위를 당연히 대리할 수 있죠.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2, 3번은 다 틀렸어요. 4.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제 어렵게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객관적 불가분 원칙. 이러면 순경시험 정도에 나오는데 경기조사 21회 25번 문제에 나왔다는 거죠. 지도시험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바로 이 4번입니다.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자, 살펴볼까요? 질문이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모욕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A라고 치고 공범이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A에 대해서 모욕을 했습니다. 저 개새끼 호로새끼다. 여러 사건 앞에서 갑을이 공동으로 A를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A는 공교롭게도 갑을 중에서 갑만 고소하고 을은 고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을은 평소에 나한테 약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그래서 갑만 고소했어. 그럼 갑에 대한 고소는 을에게도 미치느냐 이 말이죠. 미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죠. 이 친고죄 성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친고죄 공범이야. 그러면 한 사람만 고소해도 그 고소를 다른 사람한테 당연히 미쳐야 되겠죠. 분리해서 고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한테 효력이 있다. 고소는 나눌 수 없다. 주관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주관적 불가분 원칙. 자, 고소 불가분 원칙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 26번, 21에 26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자, 공소시효도 저 앞에 한참 전에 배웠던 건데 공소시효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몇 년이냐? 7년, 10년, 15년, 20년. 자,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고 형소법 249조에 나와 있어요. 공소시효는 다음 기한의 경고로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2번이죠.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예를 들면 형법에는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 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살인죄 다음으로 끔찍한 범죄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15년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25년인데 단 살인죄, 고의살인죄는 태안이법 영향을 받아서 2015년 8월부터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즉 고의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참고로 2013년 6월부터는 13세 미만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습니다. 13세 미만자와 장애인 강간죄는 성범죄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2012년도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조사인식 끌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자, 13세 미만 장애인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요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를 가할 수 있는 범죄가 법정이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법에. 그래서 3년 이상이니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도 구형할 수 있죠. 유기징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죄는 유기징역 유기근거로 50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기징역 무기근거는 아니죠. 무기징역 무기근거는 종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10년 이상은 장기 10년 이상은 장기 50년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강도, 강간, 유사 강간, 중강간, 뭐 강제추행 이런 건 다 가능합니다. 자, 요 유사 강간, 중강간이 됐는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이하니까 이하는 10년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최장 강제추행죄는 10년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 10년 이상도 10년은 포함되죠. 강제추행 10년 이하도 이하는 10년이 포함돼요. 딱 경계선인데 그래서 강제추행죄도 10년의 징역이나 근거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특수절도 10년, 야간주거 침입절도 10년, 사기죄 10년입니다. 사기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있어요. 요 강제징역하고 법정이 똑같아요. 10년 이하니까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물론 사기죄가 2015년 12월 21일인가 이전에는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이었죠. 그때는 법정이 7년 이하였거든. 근데 그 이후에 사기죄 법정인이 10년 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근거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입니다. 형법에는 절도, 횡령배임, 상해, 특수폭행. 자, 절도죄는 7년이다. 절도죄는 형법에 되어 있습니다. 6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있거든. 6년 이하니까 10년 미만의 징역 근거에 해당하는 범죄죠. 절도죄는 7년입니다. 횡령배임도 다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근고 또는 벌금형, 자격증 요건 빼게, 요거는 잘 안 나오면 빼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의 근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요거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 손괴, 도박, 명예훼손, 명예훼손 2년, 모욕은 1년 이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전부 5년 이하야. 그래서 폭행죄는 여러분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되어 있습니다. 2년 이하니까 5년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벌금형 있죠? 과실치상 실화죄. 과실로 불냈죠. 또 누구 사람을 또 때렸어요. 5년 동안 도망다니면 처벌이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5년 이상 자격증 인정을 생략하고 장기 5년 미만 자격증 구류과료, 예를 들면 구류과료 몰수, 경미한 범죄죠. 아주 가장 경미한 범죄, 이건 1년입니다. 그래 형법상의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는 1년부터 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 폐지된 거, 성범죄 폐지된 거는 특별한 규정에서 폐지된 겁니다. 자, 1년부터 25년까지다. 그 다음에 2항에 249 2항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 제기된 다음에 판결 확정 없이 25년을 지났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겠죠.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면 공소 제기된 범죄인데 죄수가 도망가 버렸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숟가락을 파가지고 외국에서 도망간 사례 있죠. 알카트라스는. 도망가가지고 유죄 판결을 예를 들면 중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돼요. 불출석 재판이 안 돼. 그럼 25년 동안 교도소에 도망간 상태에서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죠. 이런 것을 의제 공소시효. 의제는 간주라고 했죠.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의제 공소시효는 몇 년이다? 25년이다. 사형에 해당한 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이다? 25년. 똑같죠. 자, 공소시효 25년, 15년, 10년, 그 다음에 5년, 3년, 1년. 자,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죠. 외워야 됩니다. (2019년) 기출 28번 문제.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의 청구로 행위 집행은 정지된다. 재심의 청구가 청구권의 소멸을 누린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는 행위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재심에 관한 부분인데, 자, 재심도 이렇게 깊이 안 나왔는데 2019년도에 좀 깊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재심 사건의 관할은 보세요.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자, 재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재심사에 달라는 청구죠. 자, 그래서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하는데, 예를 들면 원판결 법원이 1심 법원이면 1심 법원 그 법원에다 재심을 청구해야 돼요. 만일 원판결 법원이 2심 법원이면 2심 법원에다가 재심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게 원판결 법원입니다. 만일에 원판결 법원이 대법원이면 대법원에다가 재심 청구해요. 그럼 재심 청구는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어느 법원이든 가능하다는 거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대법원에다가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1심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 1심 법원에다가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재심에 물론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재심 청구권자는 누가 하냐 볼까요? 재심 청구권자는 일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하겠죠. 유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뒤집고 싶으니까.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할 수도 있겠죠.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그 친족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조봉환 간첩 사건 같은 경우 1953년도 일인데 그 당시에 간첩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조봉암은 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와서 그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망했을 경우는 가족들이 친족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 청구의 시기 볼까요?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도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재심 사유가 존재해요. 그러면 재심 못하느냐? 형의 집행 종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아야 됐다. 예를 들면 형 면제 사유가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형 면제 사유가 있어서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억울하다.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형의 집행과 관계없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면 재심 청구가 본물 넘치듯 넘쳐나겠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재심 청구하면 형의 집행을 정지하니까 사회로 돌아 나옵니다. 바깥으로 기 나오겠죠? 그건 안 되잖아요. 재심 청구에 남발을 막기 위해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있고 그 다음 재심 결정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는 나오겠죠. 그래서 집행 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문제.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맞습니다. 재심의 청구로 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틀렸죠? 재심의 청구가 청구권의 소멸을 이룬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명백할 때는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재심 청구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때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니까. 자, 이 재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 약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전부 완전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형사소송법에서 만일에 6, 7문제, 서너 문제 나온다고 치면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법학결은 100점 맞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70점 이상만 받으면 여러분 안정감이 들겠죠? 조금 실수하더라도 한 65점,
뭐 6점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민간경비에서 한 7점, 8점 받고 그러면 되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하려면 굉장히 법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뭐 이 정도 선에만 해도 저는 형법, 형사소송법 한 7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저는 자신을 합니다. 제 영상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여러분 법학개론, 이론, 일반 파트,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이 끝났죠. 그래서 법학개론 40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0문제 정도는 이미 공부를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 법에서는 한 10문제 내외 정도는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뭐 형사소송법까지만 공부해도 사실은 여러분이 법학개론을 뭐 잘하면 한 6점 이상 맞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아직 과목이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과목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가 또 경찰학, 대학 강의 경찰학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좌를 또 찍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상사법부터 올리지 못하고 다음 주 돼야 올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좀 바쁘네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좋은 어떤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